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강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법원 안팎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오히려 이화영이 검사 앞에서 책상을 딱 치면서 떵떵거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회유 압박이냐라는 반박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건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여성의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도리다 라고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남자의 도리라는 홍준표 시장의 발언,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스톱!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 스톱! 이거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공기관장 빈자리 90개, 낙천자들 줄 섰다. 총선 등의 이유, 공공기관장 인사가 올스톱돼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선 동시다발적인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투자공사 사장, 예를 들어 연봉이 3억 8,033만 원짜리 자리인데 전문성 검증 안 된 보은 낙하산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묵살. 중앙일보가 오늘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함께 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검찰 인사 연기를 요청했다. 비하인드 이야기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묵살됐다라는 논란입니다. 법무부가 이틀 후에 강행했다라는 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7초간 침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묵살된 요청 때문은 아닌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곤욕. 국민일보가 오늘 신문에 썼습니다. 누가 뭐 때문에 곤욕을 겪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3,000명 증원 제안한 의사들을 누군가 좌표 찍었습니다. 누군가 신상을 털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소신을 밝힌 건데 이분들은 본인의 소신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SNS에 3,000명 증원에 제안하거나 찬성한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명을 누군가 올려서 좌표를 찍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욕설과 비난과 문자 폭탄, 이러면 안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풍경인데요. 서울신문 6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가 쏜 커피차, 기증받은 카네이션으로 꽃다발, 선생님 사랑해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마다 색다른 스승의 날 풍경이 나와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즘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그래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아이들이, 제자들이 표현하는 풍경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선거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돌직구에 돌아온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 아주 핫한 총선 백서 편찬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은데 홍준표 시장이 이건 방탄이 아니라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상남자의 도리다
라고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포함해 다양한 이야기가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윤곽은 한가원. 이건 무슨 뜻일까?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늦춰달라라는 요청이 묵살됐다. 이런 비하인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초간의 침묵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상과 갈등서에 비춰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7초간의 침묵, 인사를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요청했지만 인사는 단행됐다라는 거죠. 자, 이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논란이 많은데 대통령실의 반박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박입니다. 이 총장 한마디에 준비된 인사를 안 할 수 있겠나. 이미 정기 인사가 많이 지체됐다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협의를 거쳤고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이다라는 대통령실 반박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조도 나왔습니다. 윤곽은 한가원. 윤곽은 한가원. 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어떤 뜻일지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과는 가깝고 한동훈과는 먼 사람을 발탁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윤곽은 한가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내친김에 검찰 내에서 갑론을박 여론도 좀 살펴보죠. 때가 안 돼서 한 인사, 때가 돼서 한 인사, 특이할 거 없다. 김 여사 수사 시작 시점에 굳이 오해가 좀 생기지 않겠냐. 수사 질질 끌다가 논란만 키운 꼴이다. 김 여사 수사에도 별거 없을 텐데 왜 이런 분란을 만드냐. 이번 인사가 호들갑 떨 필요 없다라는 의견과 아이고 오해의 소지를 왜 자처했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님. 예. 이번 검찰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별거 아니다. 예.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지금 총선 백서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제 뉴스를 보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뉴스인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굉장한 큰 드라마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기 인사, 뭐 1월, 2월에 했어야 될 정기 인사가 미뤄지고 선거가 있어서 너무 민감해서 그리고 또 선거 끝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이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어려운 수사 다 끝내고 가고 싶다. 이것 또한 합리적인 거고. 예. 또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미뤘던 인사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수사팀만 쏙 빼고 또 인사하기에도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 연관성, 이해관계를 말씀하실 거고.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대로 드라마는 흘러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는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뭐 그런 정황들이나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윤곽은 한가원 이런 신조어도 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저거는- 가깝고 한동훈과는 먼 사람들이 발탁됐다. 네, 저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부적절하다. 네,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럴까 이제 점점 거리를 두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처럼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해석하려는 노력인데요.
저는 여기서 아직까지 둘 다 저희 당의 당원이시고요. 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검찰에서 20년을 함께했던 직장 동료 선후배를 넘어서 지금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데 아까 뭐라 그러셨죠? 윤곽은 한가원. 네. 이렇게 내부를 가르는 목소리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듭니다. 아, 저거 이간질일 수도 있다. 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의원 등등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신호탄이다. 수사 불가피론 특검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강하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정기 인사, 미뤄진 인사를 단행한 것뿐이다. 오늘 조정훈 의원은 특이할 거 없는 인사를 갖고 정치권이 드라마를 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간의 침묵이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인사죠. 미뤘던 인사라고 하면 9월 검찰총장 임기가 끝날 쯤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원석 총장의 주변 대검 검사를 다 교체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중앙지검 검사장하고 차장검사를 다 교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못 맡기겠다는 노골적인 표시 아니겠어요? 최근에 보면 송경호 중앙지검 검사장 라인 쪽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불가피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그 직전에 신속히 수사를 구성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했습니다. 대통령과 뜻과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냐가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전주지검장에 있다가 왔는데 일단 네. 전주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이 선례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창수 이 중앙지검장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친윤 검사 중에 핵심이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무디게 만들고 또 이창수 지검장이 최근까지 해온 수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문재인 정부 관련된 수사를 주변까지 탈탈 털은 수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번 중앙지검에 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3년간의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 검찰만 믿고 가겠다는 검찰 2기 정권의 인사의 출발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 인사가 적정한 인사인지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퇴임한 검사장 분들은 통상적인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내부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검찰 조직이 살아남겠느냐는 정도의 위기의식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사의 비정상적인 인사였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검찰 인사를 두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여야 두 분의 의견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건 방탄이 아니라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상남자의 도리다. 상남자는 이래야지 라고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시장.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주겠습니까?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직구에 상남자가 있다면 또 우리 또 김영주 의원이 계신데 상남자의 도리다. 이 굉장히 좀 뭐랄까 막 여야가 막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좀 참신한
입장이 나왔어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사모님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모님이 보고 계신데. 뭐 상남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홍준표 시장께서도 부인한테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실제로 상대방의 공격에 있어서 말하자면 장인어른의 자익 사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우리 마누라를 버려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그것도 하나의 상남자 얘기인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남자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 질서는 지켜야죠.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또 한편으로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그야말로 잘 나가던 모래시계 검사인데 마치 검사와 경찰들을 하이에나라고 표현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무리 상남자라도 말하자면 법적인 어떤 위반의 혐의가 있을 때는 아픈 마음을 안고서 상남자라도 말하자면 부인의 비리가 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것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정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매우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언사다,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당 내에서 성일종 의원이나 이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인사와 수사는 별개다라는 반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수사는 어차피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권이야 뭐 정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기관들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휘부가 몇 명이 바뀐다 그래서 검사는 실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 민주당이 처음 이제 이원석 총장과 예를 들면 뭐 송경호 서울지검장 인사를 할 때는 이게 잘된 검찰 인사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뭐 친윤 검사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동훈 또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도 이렇게 뭐 김건희 여사 수사 건과 연계시키는 것은 비판을 위한 어떤 비판밖에 안 보입니다. 상남자의 도리다부터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인사와 수사는 별개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야당에서는 방탄의 신호탄이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홍준표 시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상남자가 자기 여자 지키면 상남자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오해가 되냐면요, 영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사를 한 거 아니냐, 검찰 인사를 영부인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상남자다,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시장 말씀은 요즘 갈수록 조금 이상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했지만 그 검찰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검찰청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검찰의 임명과 보직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합의한다도 아니고요, 협의한다도 아니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성재 장관인데 연수원 17기예요. 이원석 총장은 몇 기입니까? 27기예요. 10기 수차인데, 그 박성재와 이원석 관계는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랑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박성재 장관이 중앙지검의 부장검사할 때 그 부원이 이원석이었어요. 그다음에 제주지검장 할 때 형사 2부장이 이원석이었고, 창원지검장 할 때 밀양지청장이 그게 이제 이원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성재 검사장이 이원석 그 검사를 굉장히 아껴가지고 자기가 갈 때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썼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성재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쉽게
이원석 총장한테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거고요. 예. 제청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고 제청에 따라서 보직을 갖다 정하는 것은 검사장 보직을 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원석 총장이 불자거든요. 저는 저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뭐가 생각이 났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자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저는 그 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인사가 뭐 누가 어디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안이 되어 있는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신임 검사장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만약에 수사를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별일 아닌 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창수 검사장이 수사를 좀 이렇게 의혹에 빠져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야당이 주장한 것과 같은 그런 의혹이 증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여권 내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과는 다르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스튜디오 출연한 또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총선 발간을 두고도 당 안팎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이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고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이 발끈하는 대목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지역 낙선자들 어제 총선 백서 특별위 비공개 회의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패착이다. 팀워크가 아니라 원맨쇼다. 여당이 국정 비전을 제시해야지 심판으로 나갈 건 아니지 않느냐. 2조 심판론에 대한 한동훈 비판론 의견이 어제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한계 쪽에서 책임질 주체를 정해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총선 백서 특위가 패배 책임 떠넘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라며 발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한동훈이야말로 이 당을 수습할 적임자가 아니냐라며 무게를 실었는데 들어보시죠. 당내에 한동훈 위원장이 강력하게 출마돼서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분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시피 한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리더십은 결국은 지금까지 거론되는 분들보다는 기대되는 점이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있다. 또 당내나 당외의 인기, 지지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당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딱히 그 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아니 총선 패배에 한동훈 위원장의 탓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 아니 특정한 사람을 특정해놓고 백서를 쓰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라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개인 책임을 추구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진화에 이른바 나섰다라는 건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개인의 책임을 추구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특정 누군가를 지목해가면서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화살표가 특정한 곳을 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 탓할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 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한 조정훈 의원, 패배 원인을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건 아닐 것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이렇게 답변을 해서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게 물을 건 묻겠다. 예. 아니 한동훈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패널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적절해 보입니다. 네, 뭐 이걸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부족한 사람이 총선 백서를 쓰려고 하니 뭐 부족한 게 여러 가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 18분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인가요? 제가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이 조정훈이 조정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냐? 이 짓을 왜 하냐?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예. 너 이거 해봤자 남는 거 없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뭐 어렵게 이겼는데 좀 쉬어라.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 제가 저보다 더 훌륭한 수많은 100여 명이 넘는 낙선자분들이 떨어진 것을 보고 또 저도 작년에 아시다시피 시대전환과 국민의힘 합당해서 이 국민의힘의 신입사원이 됐는데 점점 작아지는 정당을 모습을 보면서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진짜 다 진다. 이번에 조 의원도 겨우 이기셨잖아요. 599표 뭐 신승했죠. 그래서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 이 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달리해야 되는지 어제도 여러 가지 그 회의들이 있었는데 저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이 결과를 알고 다시 돌아간다면 뭘 다시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년 뒤 지선 또 내년에 보궐선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론. 두 사람 다 책임이 큽니다. 첫 번째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책임이 얼마나 크면 사퇴까지 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얼마나 책임 크면 기자회견하고 내 책임이 컸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번복하자라는 건 우리 당이 이제는 뭐 정치하지 말자, 선거하지 말자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책임은 주어진 권한에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까? 이 대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논쟁이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크냐? 대통령의 책임이 크냐? 누가 51이고 누가 49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위치에서 선거를 치른 거고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이라서 선거 개입은 못한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니까 선거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국정 정책과 방향은 저희 정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예. 이것 또한 상식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책임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대원칙을 흔들자고 하자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적들에게만 먹잇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책임이다 하고 그 다음날 사퇴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도 내 책임이다 하고 미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열린 겁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죠. 이제 개혁과 변화의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될 시간입니다.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뭘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와중에 우리가 108석밖에 못 얻었지만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숨어서 소리 안 나게 드러나지 않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공천 과정, 공약, 조직, 홍보, 여의도 연구원, 당정 관계 정말 거칠 거 없이 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첫 번째 시작이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처럼 만들어 달라. 저는 약간 두려웠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읽어보시면 살벌합니다. 왕 뒤에 서가지고 정말 거칠 것 없이 다 써내려갑니다. 그걸 주문하셨는데 어떻게 책임론을 덮으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한 사람, 그러니까 소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든가 한동훈을 타깃으로 놓고 쓰는 백서는 결코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자기 입으로 하신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거의 무게를 따져라.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워서 저울이 어디로 기울으냐. 이건 저희 역할이 아니죠. 왜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위치에서 어떤 걸 조금 달리 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 이건 저의 영역이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과 태도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이건 저희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될지 영역은 맞습니다만 딱 내놓고 한동훈 뭐 49.5, 윤석열 51점 몇 또는 그 반대로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지금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254명 출마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예. 돌렸고 200명 당직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돌렸고 600명 우리 보좌진 전원, 출입기자 전원에게 드려서 과반 이상의 지금 설문 회수를 받았습니다. 이 분석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거가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해요. 이걸 누가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선 주자급들이 다 총선 백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모든 시사평론에서 제 사진이 나오는데 제가 무슨 용기로 이걸 조작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발표할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다. 예. 한 전 위원장 면담은 일정 잡으셨습니까? 이제 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지금 어제 뭐 상황실, 예. 그다음에 이번 주에 공관위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사무총장 오늘 아마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뵙고 결과 갖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만나서 이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들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48, 원희룡 13, 나경원 12, 유승민 9, 안철수 6.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가 압도적. 전체 지지율을 보더라도 한동훈 26, 원희룡 7, 나경원 9, 유승민 18, 안철수 7.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조정훈 의원, 백서발간 위원장 뜨거운 감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진솔하게 듣고 있고요.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네. 당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논쟁이 지금 계속 뜨거워요.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아는 한 좋은 조직은, 건강한 조직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을 해요. 좋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흥하는 나라는 그렇게 가는데 망하는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이게 이순신 책임이냐 원균 책임이냐, 선조 책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 상황이 국민의힘이 1이면 야당은 2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한 2명 이상의 역할을 해야 그래야 이제 견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한가한 시기인가. 예컨대 국민의힘이 한 130석 얻고 민주당이 한 140석 얻었다. 그것도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 누가 책임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그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200석 가까이 얻은 야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한가한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본인부터 책임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퇴했잖아요.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한동훈의 책임이 얼마냐, 30이냐 40이냐 50이냐 60이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여당 대통령 이렇게 지지율 20몇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별로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산을 스스로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게 그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조정은 그 의원님께 되게 죄송한데 백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겪었을 때에는 몇 달 정도 이제 숙성의 시간을 갖다가 딱 거친 다음에 새로운 당대표가 그 취임한 다음에 그 당대표에 따라가지고 아니면 외부에다가 뭐 컨설팅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굉장히 조정훈 의원이 어려운 자리를 맡고 어려운 일을 맡았다.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백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님이 좀 잘 만드시면은 진짜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면전의 돌직구.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해서 이 난리를 만드냐? 약간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그 임원이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인사 담당 임원이. 그러면서 저보고 정 변호사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3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조직에 들어왔는데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 조직의 모습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원들도 새로운 사람 들어왔네,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한 2, 3년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다 밖에서 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좀 이상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도 그래도 그 정도 기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나이 들고 사회생활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임원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또 조정훈 의원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조정훈 의원이 이 백서 이 위원장을 맡은 게 그 뭐라고 그럴까 합리적이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이 쭉 그 국민의힘 그 뭐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의원하시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어떻게 하면 합당해가지고 새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존에 있었던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참 조정훈 의원이 조 의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워낙 그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해결해 내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결과를 좀 잘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돌려 말했지만 결론은 이거 왜 맡았냐? 뭐 그런 말씀 다시 조정훈 의원님께 발언을 드리면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백서가 끝나고 백서를 한번 백서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을 백서위원으로 좀 영입하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신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해요. 뭐 시점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왜 이렇게 빠르게 하느냐 뭐 그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큰 차로 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실까지 우린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한 3년 정도 저도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세상 사는 지혜 뭐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제 50줄이 넘어간 사람인데 조직 생활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작년에 합당한 이 정당이 이번 선거에 이기고 또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했으면 정말 편하게 편승해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이대로 가면 2, 3년 뒤에 우리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마 당선인 중에 낙선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저는 승리한 패배자의 멘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당에 선거할 사람 아무도 안 남는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우리 당의 원래 이래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니까 우리는 원래 이래. 저는 이거 싫거든요. 용납을 안 하니까 와서 좀 정치 생명을 걸고 한번 만들어 봐라. 실은 남한테 정치 생명 걸고 만들어 봐라라는 것도 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갖고 있던 그 한 줌도 안 되는 정치적 신선함, 정치적 자산 다 소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우리가 변모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한 5대 개혁안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 중에 2~3개만 우리가 진짜로 이를 악물고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조정훈이 죽고 국민의힘이 살았다. 저 감사합니다. 예. 자, 정말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 돌직구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전의 돌직구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두 분은 또 사석으로도 가까우신 사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진솔한 답변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법정에서 회유가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어제 재판 전후로 이화영의 그 주장은 가짜다라고 역시 면전의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회유 반박. 이화영이 탁자 탁.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 이화영과도 상의했고 이재명 대표와도 다 통화했다. 김성태 회장이 한 번 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논의했다는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어제 진술에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 알았을 거라고 보시는 입장도 그대로. 예, 맞습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자리 및 회유 의혹 거듭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따 최우준 때 말씀할 겁니다. 맨 처음 말씀하실 때 일어난 모든 일이 변호사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돼서 수사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나 역시 수많은 돈을 날리고 그다음에 회사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15명인가 구속됐어요. 검찰이 아주 가혹하게 했죠. 저에게.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가혹하게 하면서 저 북치고 장구치고 저런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기업인들은 맨날 당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말도 못하는 것들이 나 볼 때 검찰도 문제가 많어. 왜 우리만 자꾸 들어지냐고 맨날.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 야당 인사들한테는 검찰이 하지도 못하면서 왜 기업인한테만 이러냐. 김성태 회장은 이런 말을 성토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북 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 거듭 인정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한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함께 보시죠. 이화영의 부탁을 받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 이재명 당시 지사와도 통화해서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라고 재판에 진술을 한 겁니다. 당시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다. 경제적 이득 취득한 사실 없고 반성 중이다.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 최후 진술에서도 대북 송금 혐의를 인정했고요. 무엇보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대납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 두 개의 논란 중에 하나는 기업이 북한에 돈을 대신 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걸 다 알고 있었다. 이게 김성태 쌍번 회장의 일관된 진술인데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기각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측에서는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2006년도 불법 도박장 PC게임 바다 이야기 관련해서 실제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라고 하는 범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뢰 자체가 진술 자체가 신뢰하기 힘들다. 과거에도 이 사람은 사실은 재질이 나쁜 일을 해왔다라는 그런 낙인 효과를 누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술판 사건이든 뭐 김성태 뭐 부하들이 뭐 연애를 갖고 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김성태 회장이 전에도 뭐 말하자면 불법 도박장 사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기업인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판단은 오롯이 재판장의 몫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지금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뭐 말하자면 뭐 해유라든지 술판이 아니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히려 검사 앞에서 굉장히 호통을 치고 또 술 먹을 수 있거나 혹은 햄버거 하나라도 먹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한 전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동안에 이화영 전 지사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몇십 년 관계라서 그동안에 참아왔다. 아무 말 안 했다. 애처롭다. 그러나 마지막 진술로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나머지 진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검찰이 김성태 회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들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른바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인 검찰의 이 술판 회유에 대해서도 김성태 회장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히려 검사 앞에서 탁자를 치고 소리를 질렀다. 검사는 그 앞에서 예의 발랐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A 검사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검사다. 오히려 이화영은 탁자를 치고 검사에게 소리 지르고
A 검사는 이화영 조사받고 나가면 90도로 인사했다. 큰 소리 낸 적도 없다. 라며 술자리 회유는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화영이 더 고압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대질 조사 때 햄버거를 가져왔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독약 넣으면 어떡할 거냐라며 햄버거도 못 먹겠다. 술자리는 무슨 술자리냐. 연어는 무슨 연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이 술자리 회유에 대해서 거듭 며칠 전에도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김성태 회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검사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탁자를 탁 치고 뭐 소리 지르고 예의가 없었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성태 전 회장 검사님을 되게 좋아하신 것 같네요. 근데 뭐 주장에 실제 일부분의 어떤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사 앞에 가서 피의자인 이화영 지사가 탁자를 치면서 그렇게 고압적으로 했다는 거는 그러한 관계였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어떤 특정한 사례에서 너무 이 답답한 것에 표현된 어떤 하나의 사례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진술 아닙니까? 800만 불이 북한에 간 건 확인이 됐는데 네. 본인이 뭐 꼬리표를 달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방북 비용인지 아니면 쌍방울의 사업 자금의 어떤 계약금 성격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결국에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이용으로 쓰였다는 건 진술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거에 부합하는 어떤 정황이라든가 간접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은 이화영 지사를 기소를 했을 텐데 이 진술이 무너지면 사실은 이 사건은 실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걸 이 진술의 신빙성이 지금 막판에 문제되고 있는 게 결국에 이화영 지사에 대한 회유 때문에 이화영 지사가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그게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네. 이걸 부인하는 이화영 입장의 상황이 있다면 반대편에 있는 김성태 회장은 본인을 위해서 계속 그 방북비 대납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으로 해왔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 지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새롭지도 않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일관되게 쭉 해왔고요. 그런 진술이 바뀐 적도 없으니까. 다만 마지막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사건은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성태 회장도 아까 인터뷰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된 사건이 본인이 이 소환돼서 조사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 방북비 대납 사건으로 됐고 그 사건의 핵심적인 것은 김성태의 진술이었고 계속 부인하던 이화영이 그걸 인정하는 진술. 그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회유로 인한 진술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죠. 결국에 이제 6월 7일 날 판결만 남아 있는데 네.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번복된 진술 중에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6월 7일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여전히 이 진술 회유와 관련돼서 검찰은 완벽하게 해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 이런 부분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밝히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끝까지 보면서 과연 누구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진술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네, 조정은 의원님. 김성태 회장은 돈을 준 사람은 혐의를 다 시인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좀 좋은 일인 줄 알고 좀 회사에도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범죄더라 미안하다. 그거 우리가 대신 내준 거다. 돈 낸 사람은 시인을 했고 그걸 중간에서 매개한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이고 두 사람은 형동생을 하다가 이제는 뭐 아예 갈라선 상황인데 매개한 사람이 검찰에서 맞다 이 대표한테도 내가 다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일순간 했다가 그걸 막 부인하면서 검찰에 회유가 있었고 술잔치가 있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술잔치 논란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거 특검하겠다고 민주당이 하는 건데 김성태 회장 돈 준 사람은 술잔치는 무슨 술잔치고 회유는 무슨 회유냐. 오히려 이화영이 탁자 치고 소리 지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 술잔치 특검 공세. 네, 제가 이 채널A 건물에 온 게 한 두세 달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놀란 게 아직도 김성태, 아직도 이화영 끝나지 않은 이 도돌이표 국민들이 좀 지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인이고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에서 좀 말이 조심스럽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뉴스 한 두세 번 들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구나 뭐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상식적 판단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재판부도 물론 또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만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그 김성태 전 회장이죠. 지금도 회장인가요? 뭐 언론 앞에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돈 안 준 것을 만들어서 돈 줬다고 할 만한 인물일까? 저는 그래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건은 빨리 재판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제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재판 좀 빨리 합시다. 재판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국정이 바쁘고 뭐가 바빠도 우리 국민들한테 공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서비스는 본인의 재판을 빨리 결론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재판 시작한 게 지금 2년, 3년 지금 한도 끝도 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국회에 안 출석해도 되니까 어차피 지금까지도 안 나오셨잖아요. 본회의 상임위 안 나오셔도 되니까 재판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든 뭐가 옳든 않든 재판부 최종 합의 나면 이 뉴스 이제 과거 알카브에 넣어버렸으면 좋겠다. 좀 다음 얘기, 미래 얘기 좀 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이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통령 등을 벼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발언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후보가 4명이었는데 후보 교통정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의중 명심이 추미애 장관께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제1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국회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은 그것이 바로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강요가 있거나 또는 뭐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 사이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의장이 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게 껄끄러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껄끄럽다 안 껄끄럽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진실을 추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늘 아름다운 말만 주고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잘못 또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진실을 감춘다든지 또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상한 엉뚱한 이유를 대서 거부를 한다든지 할 때는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질책을 하고 추궁할 수 있는 자리가 국회의장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을 질책할 거다라고 벼르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선 2020년 추윤 갈등 당시에 그 구도와 그 장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추미애 당선인이 상당히 윤 대통령을 벼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많은데 앞서 발언에서도 보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심이 명심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뭐 조기현 변호사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명심이 어떻게 민심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육선이나 이제 되시는 분이 명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지 단정 지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국회의원 여기 조정우 의원님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개인이 하나하나 뭐다? 헌법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와 같은 개개인이 하나하나 각각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제적 과반수로 뽑는 게 그게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명심으로 뽑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회가 아름다운 국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당선자가 이제 뭐 국회의장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 된다라고 하는데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국회 구성 자체가 국회의장이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2대 국회 뭐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명심 당대표가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쓴소리했는데 들어보시죠.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이건 또 뭔가 전 사실 좀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게 들었고요. 만일 박찬대 원내대표나 혹은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혹은 본인 뭐 이런 분들의 예를 들면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저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쓴소리를 했어요. 국회의장을 왜 명심으로 뽑냐. 당대표가 혹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냐. 이건 아니다. 자괴감 느낀다. 이렇게 쓴소리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한참 늦었죠. 이미 당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화된 상태에서 저는 뭐 보도 마도 불보듯 뻔하게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추미애 장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명심이 됐어요. 강성 지지층에 말하자면 혹하게 되는 지지층을 흔들면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는 즉 제1성으로 나는 국회의장 중립 안 지킬게 뭐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강성 지지층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자기로 정리되게 됐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됐고요. 또 방식도 물 흐르듯이 해라. 그 말이 자연스럽게 경쟁하면서 민주적 방식을 만들어 가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다선 그리고 고령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을 해석해 보면 추미애로 하라는 뜻이 된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그 말 전체를 보면.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굉장히 쉽게 이것을 캐치한 거예요. 물을 흐르게 하자. 다음은 나니까. 다선 그다음 나이는 나니까. 정확하게 한번 조정식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아예 경선보다는 후반기에 약속을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은 그다음 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시킨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그나마도 침묵하는 것보다 우상호 의원이 저와 같은 그 일가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 민주당의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정은 어떻게 보세요? 총선 전에 저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우리가 열석은 더 얻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가져야 될 것은 칼이 아니라 저울입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장이 당선이 되면 탈당을 하십니다. 당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300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분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뒤에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 됐을 텐데 그 원칙을 어기겠다라고 선거운동 중에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전 섬찟합니다. 이런 표현은 저 38선 건너 노동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도대체 민주당은 이제 원내에서는 선거라는 게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추대나 하고 국회의장도 추대하고 경선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살벌하게 다 날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거는 이제 본선밖에 안 남은 어쩌면 저렇게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갈까. 민주당이 건강해야 저희 국민의힘도 더 자극받고 더 잘하는 거거든요. 좋건 싫건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민주당의 의총의 결정이 곧 국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은. 민주당의 의총의 결정이 곧 국회가 돼버리는 완벽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입니다.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올곧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다음 선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 말씀은 정말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은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끝까지 완주를 선언한 우원식 후보에 대해서 친명 강성 지지자들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건데 국민과 당원이 추미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무슨 똥배짱으로 경선하느냐? 추가 답인데 왜 순리에 역행하려 하냐? 왜 정무 감각이 그렇게 없냐? 대세에 양보하라. 야, 뭐 절차대로 경선을 끝까지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똥배짱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뭐 어느 정도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과 저렇게 실제 이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장을 도전한 당의 중진에 대해서 당원들이 압박하는 모양새, 그것도 저렇게 정무적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정도까지 나간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당원들의 자기 입장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효능감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눌러 앉히고 어떤 입장이 관철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이번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고요. 어찌 뭐 이와 관계없이 우원식 의원이야 뭐 이제 끝까지 경선해서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당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을지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번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의장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해서 이미 뭐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게 민심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민주당은 보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것을 명심으로 중간을 연결시켜서 어느 하나의 결과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다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본인의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던 과정 자체가 이렇게 당의 어떤 대표의 의중으로 결론이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직접 후보들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될 때까지는 맞지만 명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국회의장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의 돌직구였습니다. 3단 논법이었는데 이른바 명심이 당심이 명심, 명심이 민심. 그건 아니다라고 모두 다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인기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건이 됐는데 당시 사고 영상을 입수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9일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는 차량을 맞은편에 오던 흰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어요 지금. 그러더니 이렇게 서 있던 차량을 쿵 하고 들이받습니다. SUV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직진하면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운전자가 몰랐을 리 없는 거죠. 이건 도주죠. 이렇게 사고를 내고도 꽝 바로 도주를 합니다. 그대로 직진하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고 다른 골목에 들어선 뒤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영상. 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바로 가수 김호중 씨였습니다. 김호중 씨는 왜 그랬을까? 지난 9일 밤 11시 44분 자정에 가까운 시각 서울 압구정동 중앙선을 넘어와 반대편에 서 있던 차량과 충돌로에 달아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고 2시간 뒤 매니저가 나타나더니 자수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경찰은 당연히 차 소유주가 김호중 씨인데 매니저가 운전한 거 맞냐? 라고 추궁을 했어요. 그러자 사고 후 이튿날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에선 운전자 바꿔치기를 고의로 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호중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매니저가 자기가 처리하겠다라고 나선 것이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는데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다.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경찰서로 갔다.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해명이 좀 석연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나쁜 짓은 다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앙선 넘어가지고 운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실수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중앙선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고, 거기에다가 뺑소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건데, 거기에다 더 나쁜 건 뭐냐면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확인이 된 거고, 더군다나 운전자 바꿔치기 할 때 그 매니저로 하여금 김호중 씨 옷과 비슷한 옷을 뭐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야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도 들통나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심지어 블랙박스 그 카드까지도 그 빼가지고 어디다 둔지 몰라가지고 블랙박스조차도 확인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모든 정황들을 갖다 봤을 때는요. 그 음주운전하지 않았으면 저런 사고가 과연 났을까?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저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까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할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음주운전 여부가 핵심이 될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김호중 씨가 그 유명한 가수인데 저런 행동을 하고 앞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그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음주 여부는 아직 뭐 나온 바는 없는데 그걸 규명할 수 있을 블랙박스의 카드는 빠져 있었다라는 게 석연치 않다라는 거고요. 교통사고보다 이 대응들이 더 나빴다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운전자 바꿔치기 매니저 A 씨가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던 옷을 입고 거짓으로 자수했다는 점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은폐가 아니냐. 김호중이 사고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나올 리 없다라는 거죠. 그때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이요. 증거인멸 사고 차량 블랙박스 SD 카드는 사라졌다. 이 김영주 의원님. 네.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멀쩡하게 차량이 쭉 서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받았겠느냐. 첫 번째. 뭐 운전 부주의로 들이받았다 치더라도 정법전 얘기한 대로 내려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뭐 중요한 연락이 와서 받다가 못 보고 부딪혔습니다. 제가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처리하시죠. 라고 하면 상대가 정체를 부를 일도 없고 일이 커지지 않을 일인데 그렇게 처리 안 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네. 그 세 번째는 매니저가 김호중으로 보이는 옷을 갈아입고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자수하려 했지만 그게 먹히지 않자 뒤늦게 김호중이 나타났다. 음주 측정을 했지만 거기에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안 나왔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김호중 씨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파바로티라는 영화에서 나올 때 정도로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성공한 성악가로 다시 트로트 가수로 성공한 사람이고 거의 공인에 준하는 네. 어떤 지명도를 가진 분입니다. 저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부터가 저는 좀 과했다라고 보여져요. 만약 상식성이라면 시간도 저렇게 되고 밤 12시 가까운데 왜 본인이 운전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딪혔으면 내려서 바로 신고하면 될 일을 저렇게 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음주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갖게 충분하게 만들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기사 바꿔치기까지 했냐. 물론 짧은 생각에 예를 들면 내일 스케줄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그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스케줄 약속을 지켰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대중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기 팬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소탐대실한 케이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대명천지에 본인이 블랙박스 카드 뺐다고 해서 저게 들통이 안 납니까? 다 추적이 되고 다 알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처신과 관련해서. 그러면 경찰은 어쨌든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조규 변호사님
이게 단순 그냥 뭐 사고 뒤에 미처리, 그러니까 단순 뺑소니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적용 법조는 아마 이제 도로교통법 사고 미조치라는 조항이 당장의 문제가 되고요. 아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도주 차량, 아마 그 충돌한 차량에 계신 분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되고요.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마 범인 도피 교사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경합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데 더 안 좋은 거는 지금 음주의 어떤 가능성, 이게 자꾸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행동들, 이 부분을 법정에서 결국 끝까지 음주는 부인하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사정들을 계속 이 재판부에 호소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재판부가 그것을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걸로 볼 겁니다. 그러면 양형에 있어서도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 좋은데 결국에 그 하나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최악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 지금 이 되돌릴 수 회복할 수 없는 어떤 본인의 이미지 훼손을 왜 자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물론 김원중 씨 측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 손가락이 없는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서 발견이 됐고 이 범인 중 2명을 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은 1명에 대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국제 공조로 범인 추적 중 1명은 정읍에서 잡았고 다른 1명은 캄보디아에서 붙잡았어요. 국내 송환 예정입니다. 나머지 1명 현지에서는 미얀마로 도주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주 중인 1명의 용의자가 상당히 전과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피의자들이 과거 불법 도박장 등에서 활동한 전력이 확인됐다.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의 용의자 김모 씨는 한국에서 차량 터리, 폭력 등의 전과가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이 잔혹한 범죄를 보면서 야, 이거 놀라우리만큼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프로파일러가 이 폭력 전과, 차량 터리 전과 등이 있는 살해 용의자들이 영화에서 일종의 모티브를 얻었다라는 분석을 내놔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영화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말하자면 영화 신세계하고 범죄도시 2를 조합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신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하고 범죄도시 2에서는 베트남에서 셋업 범죄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조합을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는 잔인하고 아주 매우 위험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모방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약간 균형 잡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정혁진 변호사님, 국제 공조가 잘 되고 있어요. 동남아와 우리 경찰 당국이 공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신속하게 붙잡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신상을 특정했고 추적까지 꽤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언론에 공개하거나 시민에 공개하면 이 도주 중인 용의자가 그 정보를 역으로 알고 또다시 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지금 보도를 해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검거는 시간 문제로 좀 보이는데 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어떤 모방 범죄를 따라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 경찰에요. 외사국이 있어요. 외사국이 있죠. 그다음 그 외사국에서 경찰도 해외 주재관들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럼 베트남 같은 곳에도 경찰 여러분들 나와 계셔가지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국내에 들어온 범인 금방 잡혔잖아요. 정읍에서. 그건 뭐 그렇다라고 치고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로 도망간 사람들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는데 일단은 캄보디아에 그 간 사람은 금방 그 체포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활약을 잘
잘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미얀마로 도망간 사람도 빨리 잡아서 국내로 송환해서 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저런 범죄 행위를 아무리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해가지고 저걸 따라할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사람들은 어쨌든 피해자를 살해할 작정을 갖다가 한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어떻게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할 것인가. 그 모티브를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영화에서 그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빨리 그 나머지 한 명까지 다 잡아가지고 그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 유가족들은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마약 범죄 아무 관련 없고 태국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고 태국인 아내가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취직 준비 중이었던 태국을 좋아하는 평범한 관광객이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몸값을 노린 이른바 묻지마 한국인 관광객의 납치 살해 사건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아서 정확한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튀는 도피 사범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해외로 튄 범죄자가 470명. 보이스피싱 치고 튀고, 사이버 도박하고 튀고, 마약하고 튀고, 평균 도피 기간이 8년 8개월. 자, 조정훈 의원님, 이거 너무 튀는데요? 네, 너무 튀네요. 이거 뭐 좀 강하게 더 처벌한다라는 뭐 입법이랄지 이런 거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도 한 18년 이상 해외 생활을 했고요.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도피는 아니고 국제은행에 있었잖아요, 국제은행. 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 국제은행.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면서 뭐 아까 말이 나왔던 국가들에서 다 뭐 출장, 뭐 거주하면서 일해봤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 좀 자유롭게 해방되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인천공항 출국장 가면 좀 심각한 우리 국민들도 다 밝게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저렇게 일탈 그리고 심각한 범죄까지 가면 이건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미지,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니까요. 예. 출입국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거나 뭐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출입국 관리하고 여권 관리. 우리나라 여권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프리 패스거든요. 그래서 여권 관리,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물건과 서비스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출입국 관리, 출입국 몇 개 포인트가 되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하자.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이 법무부가 검찰도 있지만 출입국 관리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자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꾸준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핫쌈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오픈 AI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GPT-4o에서는요. 사람처럼 웃고 말하고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영상 보시죠. 오픈 AI 새 인공지능 GPT-4o 보고 듣고 말하는 음성 AI인데 감정까지 나타낸다고 합니다. 시연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Can you give me feedback on my breaths? Okay, here I go. Mark, you're not a vacuum cleaner. What do you see? I see. I love ChatGPT. That's so sweet of you.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Oh,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I got you covered. Gather round.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Byte was a curious robot. No, ChatGPT.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Understood.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yte. Can you end the story, but do it in a singing voice?
And so Byte found another robot friend. 진짜 사람 같네요. 전 핸드폰 뒤에 사람이 숨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놀랍군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의료교육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부와의 협의에서 의대 정원 3,000명에 찬성한 의사들의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 최소 3,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 3,000명 의견 낸 단체 임원, 소속 병원, 지책 등을 공개해서 신상털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협 회장은요. 땡땡 병원 불법 사례 제보해달라라고 좌표 찍기를 부추기는 듯한 언행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좌표 찍기에 나서면 안 되죠. 좌표 찍기와 공격은 문명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 본인의 소신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신상이 공개돼서 좌표가 찍히고 문자 공격까지 받고 있는 것. 사실 김영주 의원님, 이 좌표 찍기까지 지금 의사단체들에서 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대다수 많은 전문의 또 의사 선생님들은 빨리 이 부분이 타협이 돼서 협상이 돼서 다시 현장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사협회가 이와 같은 좌표 찍기, 마녀 사냥을 통해서 그 문을 닫아버리고 대못질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와 멀리 떨어져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소수의 강성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에 당선됐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과도한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좌표를 딱 찍고 의료사고 탈세 제보해달라.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편끼리 저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기관장이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이나 불편함 또 뭐 충분한 근거나 데이터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의사협회라면 기본적으로 환자 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치킨 게임 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어떤 태세의 전환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한 번쯤은 꼭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난감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이 와중에 환자가 눈에 밟혀 복귀한 전임의들도 있습니다. 자, 서울대병원 1년차 전임의 A씨 이탈 2주 만에 복귀했어요.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게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 아닐까요? 5대 대형병원 내과 전임의 B씨 이탈 나흘 만에 복귀했습니다. 나흘밖에 못 갔어요. 이게 마음이죠. 피해자는 결국 환자다. 그리고 내 동료 의료진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복귀를 했습니다. 환자들이 눈에 밟혀 멀리 갈 수 없었다. 이게 의사 정신 아닐까요?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님 두 분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직격 돌직구 토크 김진의 더 라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